여러분, 혹시 한국이 단 48시간 만에 1,000만 명을 무장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에블린 마르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국방대학교 출신이자 저명한 군사사상사 교수, 유엔 위기관리 자문관인 그녀는 평생 군대 해체론을 주장해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군대는 시대착오적이며 진정한 국방은 첨단 기술과 외교력에 달려있다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한국을 직접 방문한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그녀는 무엇을 보고 어떤 이유로 자신의 신념을 흔들었을까요? 오늘은 한 외국인 학자의 시선을 통해 한국의 진짜 국방 체계와 준비 태세,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하날 진행자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국제안보 분석가 클레어 뒤몽입니다. 20회 넘게 전쟁 억제 이론을 연구했고 지금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위기대응 정책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하나가 유럽의 국방 예산에 영향을 준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저는 제 판단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올릴 때 먼저 생각난 것은 분단, 그리고 미국의 안보 우산이었습니다. 첨단 기술 시대의 대규모 병력 동원을 말하는 나라, 어딘가 과장되어 있고 정치적인 수사가 섞여 있을 것 같은 국가.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채 그 나라를 숫자와 보고서 속에서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제네바 유엔 본부 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의사봉이 탕하고 울렸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6대륙에서 모인 외교관들과 군사 전략가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브리핑이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48시간 안에 1,0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48시간, 1,000만 명.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현대전은 숫자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드론과 위성, 사이버전이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에 무슨 1,000만 명입니까? 저는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현대전은 20세기 방식으로 치를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 전략 자산에 의존하는 국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속으로 제 말에 동의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가장 준비된 사람이었고 가장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감정을 실어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수없이 검증된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처럼 차분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제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현장 검증을 위해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반박할 근거를 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민방위 훈련 현장을 보았습니다. 사이렌이 울리자 시민들이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지하철 직원, 회사원, 학생, 노인까지. 누군가 소리치지 않아도 줄은 자연스럽게 정리됐습니다. 연출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종로의 작은 서점을 찾았습니다. 서점 주인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과거 기계화보병으로 복무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책을 정리하고 손님과 웃으며 대화하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훈련에 참여하십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역은 했지만 책임까지 전역한 건 아닙니다. 그 말은 과장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또 다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기획자 한 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주포 사격통제병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군 경험이 지금도 도움이 됩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 체계와 협업 방식이 그대로 쓰입니다. 준비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늘 군비 축소가 평화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준비된 평화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회사 대표, 건설 현장 관리자, 프로그래머가 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끌고 온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농담을 주고받다가도 명령이 떨어지면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연결된 네트워크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한편 독일 베를린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인지언어학 연구자 한유진은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한국어와 한글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외조모의 일기를 읽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몰래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기록이었습니다. 글자를 빼앗기면 생각도 빼앗긴다. 그 문장을 읽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성인분의 교실에서 70이 넘은 노인이 처음으로 봄이라는 글자를 읽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한글은 더 이상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의 도구였습니다. 저 역시 제네바로 돌아와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국을 반박하러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분석이 불완전했음을 인정합니다.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억제력은 숫자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준비된 시민 의식에 있습니다. 그들의 평화는 군대를 없애서 얻은 것이 아니라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유지되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서 오래된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구자입니다. 여전히 데이터를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를 더 보게 되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 체계 뒤에 있는 의식, 그리고 준비라는 이름의 평화. 그런데 사실 제가 서울에서 본 것들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처 보고서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제 나침반을 다시 조정하게 만든 또 다른 장면들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려면 우리는 다시 서울의 어느 저녁 골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스스로를 꽤 냉정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새벽 2시 비행기 안에서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요. 기내는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담요를 끌어올린 채 잠들어 있었고 엔진 소리는 낮고 일정하게 울리며 마치 먼 바다의 파도처럼 귓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제 노트북 화면만이 희미하게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가는 이유도 새로운 진실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제 분석이 옳다는 증거를 더 단단히 쌓기 위함이라고 여겼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적힌 문장들은 제게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대규모 예비군 체계는 현대전 기준에서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군사 문화가 민간 사회의 창의성을 제약할 수 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어를 조금 다듬고 표현을 더 세련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 용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젊은 연구자들에게 늘 경고해왔지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찾으려는 인간의 습관을 조심하라고요. 그런데 그날 새벽, 저는 그 함정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눈을 붙이고 일어났을 때 창밖 하늘은 어둠에서 보랏빛 새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아침은 잿빛이었습니다. 하늘은 낮게 깔린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공항은 놀랄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복도,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힌 안내판,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외교관 신분증으로 빠르게 입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분단의 긴장이 거리 곳곳에 드러난 어딘가 불안이 묻어있는 도시를 떠올렸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빽빽하고 활기찬 대도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질서 있게 늘어서 있었고
고가도로가 복잡하지만 효율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차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고 광고판은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수정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도시 에너지 예상보다 높음.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근처 편의점 앞에서 종이컵 커피를 들고 서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도시 전체를 흔드는 소리였습니다. 제 몸은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위기 정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뛰기 시작할까, 비명이 들릴까, 혼란이 생길까. 그런데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30초도 지나지 않아 거리는 조용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직원이 나타나 사람들을 안내했고, 카페 사장은 손님들을 아래층으로 유도했습니다. 신문을 읽던 노인은 신문을 접고 천천히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벽에 붙은 대피 안내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2분 안에 끝났습니다. 질서와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지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감탄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르고 불편함이라고 하기엔 분명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미 만들어 놓은 상자 안에 이 장면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훈련된 민방위 대응, 사전 준비 가능성, 추가 검증 필요. 저는 또 한 번 설명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서울에 온 지 48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저는 벌써 2번이나 제 눈앞의 장면을 애써 축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에는 종로의 작은 서점 방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식 기관과 군시설이 아니라 평범한 서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이 훗날 제 생각의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분석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과도하게 군사화되어 있고 그 이면에는 분명 구조적 의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힘찬 목소리로 가격을 외쳤고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는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며 웃고 계셨습니다. 이 도시에는 두려움보다 일상이 더 짙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이 평범함은 무엇인가? 이 질서는 어디서 오는가? 아직 답을 인정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찾고 공식 기관을 방문하고 통계를 분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 기억에 더 또렷하게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려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 질서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멀리 한강 다리의 불빛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 더 지켜보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종로의 그 작은 서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제 안의 균열을 더 크게 벌려놓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보고서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종로의 그 서점을 나와 한참을 걷다가 결국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무언가가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책임까지 끝내는 건 아니라는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데이터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숫자와 보고서로 세상을 이해해왔습니다. 어떤 국가의 안보 역량도, 동맹 의존도도, 예산 구조도 표와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서점 주인의 말은 표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태도였고, 습관이었고,
오랜 시간 속에서 굳어진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서울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로의 고요함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식 건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 빠르게 오가는 젊은 직원들의 발걸음, 도시가 숨쉬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서준이라는 젊은 게임 개발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군 복무 경험이 민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한 사례 정도로요. 그런데 대화를 시작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계산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게임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전투 장면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요. 좌표 계산, 탄도 궤적, 변수 간의 상호작용, 실시간 반응 알고리즘. 저는 순간적으로 군사 보고서를 읽을 때와 같은 집중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복잡한 체계를 다루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자주포 사격 통제병으로 복무하면서 배운 계산 습관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요. 압박 속에서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 반복했던 훈련이 문제를 구조화하는 능력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군사 문화는 창의성을 억누른다는 제 가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저는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규율은 자유를 줄이고 복종은 상상력을 제한한다고요. 그런데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젊은이는 군 복무 경험이 오히려 자신의 설계 능력을 더 정밀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덧붙인 말이 제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준비는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비가 과시가 아니라 억제라는 개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작은 돌처럼 제 생각의 표면에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수첩을 열지 못했습니다. 열면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틀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틀 동안 저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조용한 서점 주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개발자였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둘 다 자신의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책임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분단 국가라면 긴장이 일상 속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일정표에는 다음 방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예비군 훈련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곳은 제게 마지막 확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대규모 동원이 과연 실제로 가능한지 현장을 보고 나면 다시 제 이론이 단단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서울의 밤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도시는 제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량에 올라 도시 외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가 보게 될 장면은 제네바에서 확신에 차 있던 제 모습과 정면으로 마주 서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도시 외곽의 그 훈련장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언덕과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자리 이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했던 그 숫자, 48시간, 1000만 명. 그 숫자를 저는 단순히 대규모 동원이라는 낡은 프레임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20세기식 발상이라고, 현대전과 맞지 않는 구식 사고라고 평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장에서 제가 본 것은 숫자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결망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호텔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기내에서 적어두었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규모 동원은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 아래에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분산된 책임의식이 결합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생각의 조건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저는 단순히 군사 훈련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각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모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건설 현장을 책임지는 소장,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는 간호사,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작은 회사를 이끄는 대표. 그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직업 군인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억지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약속을 이행하러 나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 약속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을 내가 지킨다는 태도, 남에게 맡겨두고 편히 있지 않겠다는 마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태도를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국가 안보는 제도와 장비와 동맹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도 위에 얹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훈련이 끝난 뒤 저는 한 예비군 대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익숙하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지는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하는 준비. 그게 바로 48시간이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네바 회의실에서 너무 쉽게 판단했습니다. 48시간 안에 1000만 명이 모인다는 말을 듣고 그저 물리적인 가능성만 따졌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단순한 집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교육과 훈련, 그리고 일상 속 책임 의식의 총합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사람들은 서로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것이 아닐까. 같은 언어로 짧게 지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누가 무엇을 잘하는지 대략이라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고 유럽의 안보 체계 안에서 사고해 왔습니다. 그 틀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틀이 영원히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베를린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베를린의 한 조용한 아파트에서 한유진이라는 젊은 연구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럽의 명문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학회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는 완벽했고 이론도 탄탄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자신의 결론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창고에서 발견한 물건이었고 그 안에는 한국인 외할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일기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 일기장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서울의 훈련장에서 느꼈던 그 책임의 공기와 어딘가 이어져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군사 계획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 이어지는 태도의 표현이라면 그 태도는 한 사람의 일기장 속에서도 분명히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제가 이해해야 할 것은 단지 한 나라의 동원 체계가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마음의 구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베를린의 비는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돌아와 며칠째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 속에 머물러 있었고 그 사이에 어머니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유진이 한국에 간대.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제 손을 잠시 떠나 베를린의 한 아파트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훗날 유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와 그녀가 제게 보여준 기록을 바탕으로 이 장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이야기도 마치 제 눈으로 본 것처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베를린의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굵지 않지만 끈질긴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거리의 벽돌 건물들은 물기를 머금어 한층 더 어두워 보였다고 합니다. 유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라틴 알파벳의 효율성을 정리한 발표 자료가 열려 있었습니다. 정보 밀도 그래프, 처리 속도 비교표, 학습 난이도 통계, 빈틈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탄탄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자료 옆에 세월이 묻은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유품. 3주 동안 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유진은 학자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경계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석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논문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 원칙을 성실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비가 유난히 조용히 내리던 오후, 결국 상자를 열었습니다. 자수 1001장, 빛바랜 흑백 사진, 눌린 채 마른 작은 꽃, 그리고 그 아래 얇은 종이로 감싸인 공책 하나. 첫 장을 펼쳤을 때 오래된 종이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문장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글자를 빼앗기면 생각도 빼앗긴다. 그 문장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정함이 오히려 무겁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외할머니 김영희는 일제강점기 시절을 살았습니다. 한국어를 자유롭게 쓰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몰래 한글을 가르치던 밤들의 기록이 일기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가려진 등잔불, 검은 천 위에 적히는 가, 나, 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곡식 자루 안에 숨길 수 있도록 준비된 천. 아이들의 숨죽인 표정, 문 밖의 발소리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지는 수업. 유진은 그 장면을 읽으며 손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문자 체계를 효율성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정보 전달 능력, 학습 속도, 디지털 확장성. 그 기준은 지금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한 가지 빠져있던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아남은 문자였는가? 외할머니에게 한글은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었고, 기억이었고, 생각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였습니다. 그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학습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고 일기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존재하는 눈빛. 유진은 그 부분을 여러 번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라틴 알파벳의 우위를 설명하는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그래프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그래프가 말해주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굴려보았다고 합니다. 효율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자가 한 세대의 위험을 통과하며 지켜졌다는 사실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발표 자료와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체계의 효율성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공동체의 기억과 저항의 역사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가? 사흘 뒤, 그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직접 보고 오렴. 그녀가 가려는 곳은 서울의 한 성인분의 교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는 곳.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듣고 묘한 연결을 느꼈습니다. 훈련장에서 보았던 책임의 연결망,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어져 온 글자의 연결망. 형태는 달라도 그 밑바닥에는 닮은 태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교실에서 마주하게 될 얼굴들이 그녀의 연구뿐 아니라 그녀 자신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베를린의 비는 그날 밤늦도록 내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다시 종이로 감싸 상자에 넣고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문자는 소리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사람을 담는 그릇일지도 모른다.
그 문장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야기가 서울의 한 교실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실 안에서 누군가는 처음으로 가, 나, 다를 소리 내어 읽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저는 아직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교실 안은 숨소리마저 느껴질 만큼 조용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바닥과 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학생들은 한글의 첫 소리를 내며 눈앞의 글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70대가 넘은 작은 체구의 여성.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고 봄이라는 단어가 교실 안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그 순간 단순히 문자를 배우는 행위를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오랫동안 삶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시간이 한순간에 환한 의미로 바뀌는 장면이었어요. 유진은 맨 뒷줄에 앉아 메모하지 않은 채 그 장면을 오롯이 눈과 마음에 담았습니다. 베를린에서 외할머니의 일기를 읽고 문자 체계가 단순한 효율성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유진은 그날 교실에서 모든 학문적 확신과 분석 틀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쌓아온 데이터, 비교, 순위, 학문적 증거들은 그 자리에서 의미를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층위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글자를 통해 사람의 삶, 존엄, 저항, 기억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한 순간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어둠 속에서 천 위의 한글을 쓰고 아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던 장면이 유진의 눈앞에 겹쳐지며 문자 하나하나에 담긴 역사적 무게와 삶의 결단을 그녀는 숨쉬듯 느꼈습니다. 몇 주가 지나 계절이 바뀌고 베를린의 학회장에 선 유진은 단정하게 정리된 발표 자료 대신 복잡하고 순위로 줄일 수 없는 새로운 분석틀을 준비했습니다. 청중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고 사과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배우기 쉬운 문자가 아니라 처음 설계될 때부터 사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라고. 특정 역사적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그 글자가 지킬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요. 발표장 강당은 고요했고 한 문장씩 울림이 퍼졌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제네바의 유엔 회의실에서는 클레어 뒤몽이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알고 있는 분석틀과 기존 결론을 조용히 내려놓고 한국의 안보가 단순한 군비나 무기 목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준비된 의식, 자신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지 않는 사회 곳곳의 태도가 유지하는 평화라고. 방 안이 잠시 숨죽인 듯 고요해진 순간에 차분하고 진중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서로 다른 대륙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맥락 속에서 같은 본질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쪽은 어둡고 좁은 교실에서 삶의 일부였던 글자를 마주했고 다른 쪽은 훈련장과 회의실을 거쳐 사회 전체의 책임과 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그동안 측정하고 판단했던 것의 한계를 깨닫고 발견한 것을 그대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흔히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크기나 숫자로만 판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점 주인의 책임감 속에서, 게임 개발자가 코드에 담은 삶의 논리 속에서, 외할머니가 촛불 아래 천 위에 쓴 한 글자 속에서, 70대 어르신이 처음으로 입으로 소리 내어 읽는 단어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발현됩니다. 유진과 클레어는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각자의 자리로 갔지만 발견한 진실은 같았습니다. 무엇을 잘못 측정했는지, 무엇을 간과했는지를 인정하고 증거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다시 열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모든 중요한 일의 시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내가 틀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미 알고 있는 세계를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증거와 사실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삶 속에서, 연구 속에서, 책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열어둘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교실 안의 햇살, 회의실의 고요, 훈련장의 안개, 외할머니의 촛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강한 진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의 책임감과 결단,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의지 속에서 살아 숨쉰다는 것을요.